국어는 깡이지 오리지널 국어 바이블 깡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개념 확실하게 잡을게요. 중2 필수고요. 자, 핵심 키워드 4개입니다. 운율, 반어, 역설, 풍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깡쌤 강의는 포스트 장렬, 인터넷 강의 트렌드 깡 포인트 소개할게요. 자, 4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깡쌤 강의는 포스트 장렬, 인터넷 강의 트렌드, 트로피, 베스트, 퍼펙트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운율의 효과와 형성 방법. 두 번째는 반어의 뜻과 효과. 세 번째는 역설의 뜻과 효과. 풍자의 뜻과 효과가 오늘 깡 포인트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긴 여러분, 네, 고등까지 가요. 그러니까 한 번 해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깡쌤 첫 번째 먼저 운율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운율은 정말 많이 배우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시에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게 바로 운율이기 때문인데요. 자, 운율이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죠, 우리 친구들. 리듬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음악적인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성과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렇다면 뭘 하게 되면 운율이 생기느냐? 바로 반복을 하게 되면 운율이 느껴져요. 우와, 시의 특성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효과가 있겠죠, 여러분. 일단 읽는 재미 또는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운율의 효과입니다. 계속 반복한다는 건 의미를 강조할 수 있고 또 하나 오래 기억하게끔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듬감이 바로 시의 정서와 분위기도 만들어주겠죠. 자, 그러면 많이 배웠을 텐데 자, 운율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야? 그렇지. 당연히 요거 반복을 하는데 누구를 반복하느냐? 시어나 시구를 반복합니다. 박두준의 해라는 시를 제가 예로 들어봤는데 여러분 해야소설아 말갛게 시선을 고운해야 소설아 해야소설아 3번이나 나왔어. 그치? 두 번째 글자 수를 또 반복합니다. 어떻게? 산 너머 남촌에는 7, 누가 살길래 5, 일명 7,5조라고 하겠죠. 아, 그럼 쌤 이렇게 글자 수를 반복할 수 있어요. 7,5조. 이렇게 여러분 음수율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걸 갖다가. 두 번째, 끊어 읽기를 반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얘들아, 마디, 끊어 읽는 단위를 반복한 건데 보세요. 뭐를 얘들아?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3음보죠. 그러더라 왜 시조 같은 경우는 몇 음보야? 4덩어리잖아. 3, 4, 3, 4. 그치? 4음보. 반복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요거런 같은 경우 당연히 우리가 또 음보율이라고 하죠. 음보율. 왜냐면 음보를 반복했으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 문장 구조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른 소리 좋아. 푸른 소리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 보니 좋아.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를 또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무튼 간에 운율은 여러분 내 반복에 아주 많은 효과가 있다는 거. 바로 반복을 해야 운율이 생긴다는 거. 물론 자유시는 내재율. 시조나 정형시는 외역률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운율 같은 경우는 운 플러스 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위치에 일정한 소리 같은 거 음운이 오게 되면 운이고 여러분 그렇죠? 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뭔가 반복을 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거라 운 플러스 율 바로 반복해서 생기는 말의 가락을 운율이라고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두 번째는 반어가 됩니다. 반어의 뜻과 효과입니다. 예전에 원더걸스가 이러니 말도 안 돼 이런 노래 부른 적이 있어요. 데뷔곡일 걸 아마? 근데 현아 있을 때 반어를 바로 여러분 아이러니라고 해요. 근데 반자가 뭐냐면 당연히 뭐 어쩌는 말씀 어쩌고고 돌이킬 반이에요. 반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원래 의도와는 달리 그렇지 반대로 표현하는 거. 사실 반어는 여러분 엄마들이 참 많이 써요. 시험 못 봤을 때 엄마들 성적표 뭐라 그래? 아이고 잘한다 잘해. 이런 것들. 또 하나 늦게 들어왔을 때 그래요. 아이고 일찍 들어왔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비꼬거나 뭔가 비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반어예요. 똑같은 말을 여러분 요거 억양이 달라. 정말 잘했으면 잘했다거든. 비꼬면 어떻게 돼?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게 많이 나오냐 예를 먼저 들어드릴게요. 자, 김소월님의 머누리라는 시에 보면 이전 노래가 있어요. 뭐 당신이 나를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이전 노라. 어제도 오늘도 아니 있고 먼 날 이전 노라. 얘들아 뭐는 어떻게 있니?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있지?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잊었다고 그렇게 반대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또 시 중에 넌 바보다가 있어.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 야 너는 항상 조그만 쪽문인데 맨날 정문으로만 다니 넌 참 바보다.
너는 연탄장수 아저씨한테도 그렇게 인사 잘하고 너는 참 바보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규칙을 잘 지키고 착하고 순수하고 성실한 아이야. 근데 걔한테 계속 넌 바보다, 넌 바보다, 바보다 이래요. 바보, 바보, 바보야. 진짜 바보인데 바보를 안 하겠지. 왜? 그만큼 너는 좋은 아이란 뜻이에요. 너무나 좋은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반대로 뭐 한 거야? 바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거든. 나는 네가 좋아서 졸졸 따라다니는 난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좋으니까. 그 점도 기억합니다. 자, 진달래꽃 나왔습니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정말 눈물 안 날까? 아니요.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나 죽겠어요. 근데 거꾸로 말한 거지. 반대로. 이런 것도 기억하면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TT 그렇죠. 엄청나게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자, 현진관님의 여러분 소설 중에 운수 좋은 날 1920년대 일제강점기 하층민의 비참한 삶을 그린 그 소설을 보면은 사실 인력거꾼이 인력거 일을 갔는데 그날따라 돈이 잘 벌려. 근데 그날 하필이면 아내가 죽는 날이죠. 이렇게 상황의 아이러니. 다시 말하면 운수 좋은 날 사실은 여러분 내 아내가 죽었잖아. 아내가 죽었다는 건 뭐야? 너무나 그렇지 슬픈 날이에요. 그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G.O.D 노래에 거짓말이 있어. 잘 가,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이런 노래 나오죠. 반어법이죠. 그쵸? 사실은 네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난 네가 싫어졌어. 그래. 우리 이만 헤어져. 사실은 안 싫어졌고 헤어지고 싶지 않아. 그걸 그렇게 반대로 표현한 거죠. 그럼 이번에 새로 바뀐 교육과정에서는요. 비와 당신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실린 출판사가 많습니다. 비와 당신은 라디오스타 영화의 주제곡이기도 하고 또 럼플피쉬가 부르기도 했잖아. 거기 보면 그래 뭐 이젠 당신이 뭐 그립지 않죠. 막 이런 얘기해.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저버렸는데 이래. 이제 괜찮대. 사랑 따위 저버렸대. 근데 이런다. 근데 왜 나는 눈물이 날까? 막 이래요. 사실은 못 잊었고 사랑을 뭘 저버려. 뭘 괜찮게 모는 게 사실은 안 괜찮은 거예요. 요 정도 기억합니다. 그 다음 세븐틴 노래 중에 울고 싶지 않으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후렴구가 가면 이런다. 난 괜찮아. 그러면 옆에 안 괜찮아. 네가 보고 싶지 않아. 너무 보고 싶어. 그런 거 있어. 그럼 이런 것도 전부 다 반어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정말 예쁜 소녀, 인형 같은 그 아이, 바로 아이유의 좋은 날 되더라. 가만히 보면 제목은 좋은 날이야. 근데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 그치? 그리고 오빠가 뭔가 오늘 하필이면 내가 좋다고 오빠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그날 이렇게 햇살도 좋고 이렇게 좋은 날 오빠는 약간 나에게 그치 아니라고 넌 그냥 동생일 뿐이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가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반어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조세희님의 난소공이라고 하는 난쟁이가 쏘는 작은 공이라는 소설에도 보면 그 70년대 도시 철거민들의 동네 이름이 낙원구 행복동이야.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낙원구 행복동 정말 좋은 동네 같잖아. 사실 여러분 철거민들 돈이 없어 쫓겨난다니까. 원래는 그렇지 뭔가 지옥구 불행동이라고 했어야지 어울리는 거죠. 그것도 반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어 예를 쫙 한번 살펴봤는데 반어의 효과는 뭘까요? 그렇지 그만큼 여러분 진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원래 의도를. 강렬한 인상, 아주 강한 인상을 줍니다. 반어법이니까. 그 다음 한번 생각해봐야 돼. 깊이 있는 생각. 왜? 진짜 괜찮나? 진짜 운수가 좋나? 한 번쯤 더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를 표현하더라도 맞아요. 인상 깊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일상에서 많이 쓰는 건 그냥 비꼬거나 뭐 하려고 그렇지 비판하고 싶어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점을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 여러분 역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역설은 말씀설이라고 친다면 거스를 역자. 말을 거스린데 무슨 말이냐. 겉으로는 말이 안 되는 모순이야. 다시 말하면 OX가 있어. 한 문장 안에.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 속에는 삶의 진리나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 창과 방패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인이 그랬다며 이렇게 딱 창을 들고 이 창은 모든 걸 다 뚫을 수 있습니다. 뭐든 갖고 와보세요. 그랬더니 방패를 들고 이 방패는 모든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뭐든 갖고 와보세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한 사람이 뭐라 그랬어? 그러면 그 방패, 그 창으로 그 방패 찔러보세요. 말이 없죠. 말할 수가 없죠. 바로 모순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야 역설은 여러분 예문이 무궁무진해. 자 우리 정호승님의 시를 보면 봄길이거든요.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대. 쌤! 길이 끝났대요. 근데 무슨 길이 있어? 말이 안 돼. 모순이지. 다시 말하면 그치. 뭔가 길이 끝나는 곳 절망적인 그 절망 속에 뭐가 있다? 절망과 희망은 통하잖아. 한 끗 차이더라. 이렇게 길이 끝나는 곳 절망이라 생각했는데 거기에 또 희망이 있더라. 이런 깊은 의미가. 두 번째. 여러분 이건요. 독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한민복의 시인데요.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 예를 들어 친구가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맨날 술, 담배를 되게 많이 했던 친구야. 그런 친구가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했대? 끊었대. 와, 독이 아름답네. 그치? 말이 안 되는 모순인데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필 중에 나의 모건은 침묵이라는 수필이 있어요. 제목인데 무슨 말이냐? 얘들아, 모국어라는 거는 그치? 우리 나라 말이죠. 침묵은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모국어 침묵이야? 근데 여러분, 인디언들의 전통에 보면은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부터 막 인사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상대방을 편안하게 느끼려고 한대. 존재의 평화로움을 그냥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묵, 상대방을 편안하게 잘 느껴보자.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고요. 자, 유치원의 깃발이 한시 보면 소리 없는 아우성. 얘들아, 원래 아우성은 뭐야? 소리를 내야 돼. 소리가 없어. 말이 안 되지. 근데 얘들아, 솔직히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힘들거나 너무 슬프면 진짜 소리도 안 날걸요? 그 처절함. 또는 여러분, 그 시에서는 원래 그 깃대에 매달려 있는 깃발이 막 저기 자기가 가고 싶은 이상향이 있는 거야. 푸른 해원 바다. 거기 가고 싶으면 막 몸부림치는 거야. 소리 없는 아우성. 그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고. 또 여러분 요거 깡쌤이 되게 좋아하는 이영기의 낙화라는 시인데요. 결별 일으키는 축복. 얘들아, 결별은 이별이지. 그 어떻게 축복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자, 여러분 제가 꽃을 한번 빗대어 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 봄에 꽃이 펴요. 근데 꽃이 언제죠? 늦봄에 꽃이 져, 얘들아. 근데 늦봄에 꽃이 져야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치? 꽃도 있고 열매도 맺으면 얼마나 좋겠냐면 인생은 그런 게 아니거든.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랑해서 결별, 이별할 수 있어. 근데 이별한 만큼 성숙해지겠지. 이렇게 깊은 뜻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깝거든 먼 일본. 아니, 가까운데 왜 멀어? 근데 사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지리상 가깝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참 일본과 한국은 아주 딱 붙고 가까울래야 가까울 수 없는 그런 미묘한 것이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에 보면 찬란한 슬픔의 보물이란 또 이런 게 나와요. 쌤, 어떻게 찬란하게 슬플 수가 있습니까? 그니까요.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아까도 봄을 얘기했었는데, 봄엔 여러분, 꽃이 피긴 펴요, 초봄에. 근데 또, 봄이 끝나가 물론 꽃이 지죠. 그니까, 봄에 대한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되게 찬란해, 꽃이 피니까. 근데 또, 늦봄에 꽃이 지네? 그러네. 찬란한 슬픔의 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외로운 황홀한 심사인데, 이건 정주영의 유리창 원이라는 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식 잃은 아버지가 이렇게 유리창을 닦고 있었어. 근데 유리창을 닦으니까 환영이 보여. 환영이. 우리 애인가? 새가 되어 날아왔나? 막 이러면서 되게 황홀한 거야. 자식을 본 것 같으니까. 헛게 보이죠? 근데 어때? 이미 자식은 죽었잖아요. 외로운 거야. 그 외롭고도 황홀한 마음을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외로운이랑 황홀한 얼마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점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 여러분 나이덕님의 뿌리의 개라고 하는 시를 보면 이런 게 나와.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 얘들아, 보통 우리가 흙이 있고 뿌리가 있잖아. 근데 그거 알아, 여러분? 뿌리가 흙에 있는 영양분을 다 가져가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흙은 부모가 될 것 같아. 그리고 뿌리는 자식일 것 같지 않니, 얘들아? 그러니까 흙, 바로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인 거야. 내 영양분을 다 주잖아. 어리석어. 근데 어때? 은밀하게 기뻐. 왜? 잘 자라니까 뿌리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그 리쌍 노래 중에 보면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내가 걷는 게 아니야. 그래. 그러면 그 가사를 한번 쭉 훑어보잖아. 너랑 헤어진 거야. 난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근데 헤어졌어. 그래서 어때?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밥을 먹어도 밥 먹는 게 아니고 걸어도 걷는 게 아닌 거야. 내 일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그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역설의 의미는 여러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육사님의 그 절정에도 보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도 나와. 겨울이 뭔가 일제강점기 되게 힘든 시기잖아. 강철. 뭔가 세 보이고 막 군사적인 힘이 있어 보이지만 무지개.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거지. 그렇게 깊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역설의 효과를 한번 볼게요. 일단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순이지만 이 속에 그만큼 진실을 강조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신선하기도 하죠? 왜?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갖고 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신한 느낌도 들고 여러분 뭔가 우리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독은 아름답다. 좀 새롭고 신선하단 말이죠. 그다음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돼. 단순히 이것만 보고 이게 무슨 말이야? 결별이 축복이야? 왜? 그치? 좀 깊이 생각해봐야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붕잡빠밤. 자, 그럼 여러분 역설이 그 일명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풍자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풍자는 한자어는 한자어인데 찌를 풍찌를 자자예요. 찌를 풍찌를 자. 풍자란 개인 또는 여러분 현실 또는 사회의 부조리를 에둘러거나 또는 간접적, 약간 비판하면서 웃음을 유발합니다. 깡팬들 이걸 기억해 주세요. 비판 플러스 뭐라고? 웃음. 요게 바로 풍자입니다. 날카로운 웃음이 되는 거죠. 비판이라는 건 옳고 그름을 그렇지 얘기하는 거니까, 따지는 거니까. 자, 풍자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비꼬거나 조롱하거나 희화화, 약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야. 또는 얘들아 우스꽝스럽게 만든다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 바로 특징이에요. 예를 한번 볼게요. 이 사설시도 진짜 유명하지. 두꺼비 파리 물고 그치 이렇게 치다라 앉아있다가 저 위에 백송걸 떠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자빠졌는데 뭐라 그래? 아유 낡더라. 야 내가 이렇게 날쌔으니 망정이지 다칠 뻔 멍들 뻔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두꺼비하고 파리하고 백송걸이 있는데 이 두꺼비가 여러분 탐관오리예요. 지방이 아주 부패한 관리죠. 그럼 파리는 벌써 힘이 없지 않니 얘들아? 누구겠니? 그래 서민들, 백성들. 백성걸은 여러분 중앙관리 또는 외세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지. 탐관오리를 갖다가 이 두꺼비를 바로 풍자하는 건데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스타일. 정말 비열한 인간이잖아. 그걸 갖다가 딱 풍자하는 거고요. 여러분 박지원의 양반전은 항상 풍자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아이예요. 여기 보면 양반 신분을 사고 파는 매매가 나와. 1차 매매가 있었고 2차 매매가 있었거든. 1차 매매는 그렇게 지키기 많다며 거칠에 허례허식. 그렇게 형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여기는 그렇지. 횡포. 특권이라지만 사실 양반들의 횡포를 딱 얘기하면서 양반을 갖다가 살짝 어떻게? 그렇지.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작품 이상한 선생님, 치숙, 태평천안 전부 다 풍자 소설의 대가라고 하는 채만식의 작품입니다. 이상한 선생님 보면 여러분 되게 막 얼굴 되게 큰 대갈장군 선생님 하나 나와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 작품 이렇게 써 있어요. 대갈장군 그 뺨박 박선생 빡쌤이라고 이렇게 왜 얼굴 되게 큰데 되게 하체는 부실하시고 막 되게 눈 퉁 부러지고 되게 이상하게 생긴 분이야. 근데 이분이 일제강점기한테 누구한테 싸바싸바해? 일제한테 싸바싸바해. 광복되고 나니까 또 이제 뭐 미군 우리 왜 미소 신탁통치 이런 거 했을 때 또 미군한테 싸바싸바해. 그러니까 박쥐 같은 인간인 거지. 그 뺨박 선생님을 되게 우스꽝스럽게 묘사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치숙은 부끄러운 아저씨란 뜻인데 여기 나라나이가 나와. 나라나이는 일제강점기에 살고 있는 애인데 얘는 그냥 일본인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일본인 주인한테 복종을 다해. 충성을 다해. 정말 열심히 해. 근데 여기서 치숙, 내가 아는 그 아저씨는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몸에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고 사냐 그러면서 나처럼 이렇게 일본한테 잘 살고 해주면 편하게 살 텐데 너는 왜 그렇게 사니라고 합니다. 사실은 나라나이가 이상한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나라나이가 이 아저씨한테 어머 저 아저씨 되게 바보 같아.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세상 살기 되게 편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태평천안도 마찬가지. 여기 여러분 윤직원이라고 하는 할배가 나와요. 근데 이 집안도 얼떨결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정말 그 부패한 탐관오리처럼 얼떨결에 약간 부자가 돼가지고 졸부 행세를 그렇게 많이 해더라. 되게 힘든 우리 일제강점기에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는 막 삭 같은 거 돈 되게 많이 걷어들이면서 또 일본한테는 그렇게 싸바싸바해. 그래서 윤직원이 나중에 그런 말 하거든. 그나마 한 명 손자가 둘째 그 손자가 정상이야. 그래서 걔가 이제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좀 하는데 걔가 이제 경찰서 잡혀갔거든. 뭐라 그러면 그런 얘기야. 아니 이렇게 태평천하 좋은 세상에 살기 좋은데 너는 왜 그런 걸 하니? 이상한 사람이죠. 일제강점기 때 지 혼자 살기 좋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죠? 바로 풍자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불꽃축제를 해요. 10월 한 둘째 주 토요일. 시민의식 화려하게 폭발. 비꼬는 거지. 그지 않아? 보통 여러분 불꽃축제하고 나면 그렇게 쓰레기가 많다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네, 또 하나. 잘못 건 112 신고전화 긴급 출동에 발목을 잡습니다. 얘들아 우리 왜 장난전화 많이 하지 않니 얘들아? 장난전화 많이 하는데 건물에 그림이 그려있는 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화기를 잡고 있어. 근데 그 전화기가 뭐야? 신발인 거야. 누구 신발이게? 경찰관 신발. 그래서 그치 잘못 건 또는 장난 전화 친 신고전화 긴급 출동에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봐봐요. 자 그러면 이런 거지. 이게 이제 경찰관 신발이야. 이렇게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경찰관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쵸? 그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효과 좀 볼게요. 이렇게
웃음을 주면서 비판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일단 읽는 재미가 있어. 그쵸? 그 다음에 비판의식이 생기게 되겠죠. 옳고 그름 따지는. 웃음을 유발하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끄덕끄덕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도 형성해 줍니다. 그리고 얘들아 안 좋은 부정적인 대상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비판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뭔가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면서 살짝 우리가 이제 깨우칠 수도 있다는 거. 그쵸? 그래서 여러분 깨우치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얘들아 통찰력. 옳고 그름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찰력. 통찰해서 볼 수 있는 이런 통찰력도 기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쌤이 정말 칠판의 끝을 부여잡고 그죠? 오늘 반어, 역설, 풍자, 운율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풍자 할 때는요. 네, 풍자 신문 만드는 거를 수행평가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 가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풍자 말고 해악을 많이 헷갈려 해요. 해악은 여러분 뭐랄까 좀 동정과 연민 그리고 호감 요런 웃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해악하면 생각나는 거 뭐야? 김유정의 동백꽃. 거기에 나라는 아이를 생각해보면 정말 딱 들어맞습니다.